안녕하십니까, 시골의사입니다. 요즘 이제 시장이 방향을 그렇게 쉽게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경제기사나 다른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많이 기울이실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 취미삼아 93년도에 신문기사를 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 93년에 11월 27일이죠. 경제신문기사인데, 최근 들어 꾸준히 늘고 있는 고객 예탁금이 이틀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권업계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 대규모의 금융체 만기가 돌아와 상당 부분이 예탁금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늘게 된다면 추후에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미 여러가지 신용채권의 금년도 발행 한도가 소진된 상태에서 재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의 한도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주식 예탁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증시의 상승이 기대된다. 이런 기사를 11월 27일 날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11월 28일 날 예탁금 감소, 대만의 외국인 투자 확대 악영향, 거래량이 전주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런 부정적인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때 지수가 840.72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마땅한 주도주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지수는 전일보다 5포인트가 밀렸다. 거래량은 직전 토요일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주식시장이 연이틀 한 폭으로 하락하는 데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되었지만 고객 예탁금의 큰 폭 감소로 인해 증권시장의 반등의 계기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기사가 동일신문에 하루 건너 하루 바로 다음날 실려 있습니다. 이렇듯이 시장을 어떤 기술적으로 재단하는 눈이나, 심지어는 어떤 주변의 어떤 여건으로 판단하는 눈이나, 심지어는 그 외에 예탁금이라든지 각종 경제지표로 판단하는 눈이나,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예측의 영역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보들 혹은 판단들, 이러한 것들의 정보 가치가 과연 얼마나 성실한 숙고를 거쳐서 내 귀에 전달된 것인가, 혹은 우리가 보통 신문지상, 언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들이 과연 얼마나 검증되고 과연 깊이 있게 생각된 정보들이고 가공되고 정제된 것들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각자의 어떤 세상을 보는 눈, 경제를 보는 눈, 주식을 보는 눈, 이런 것을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 파동에 관한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만약에 건이 허락한다면 패턴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엘리어트 파동은 1, 2, 3, 4, 5의 상승파동, A, B, C의 3개의 하락파동을 가진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하나, 둘, 셋의 봉우리가 시세의 마감을 의미한다는 사케다의 3존 이론이나 같은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데 주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엘리어트가 여기에서 달랐던 점은, 이러한 어떤 패턴이나 모양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것의 높이, 이것의 거리에 눈을 떴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어트의 저서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으나, 엘리어트가 마지막 사망 전에 쓴 책에 시간이 쫓겨서 시간에 대한 것은 숙제로 남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로 남긴 부분에 대한 비밀을 풀어보려고 우리 차트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피보나치 타임, 이러한 지표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어트가 파동을 발견한 이후에 피보나치의 수라는 저서를 콜린스에게 선물을 받고 그때부터 파동을 완성지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피보나치가 뭐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피보나치는 피보나치 조정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지간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고,
아주 전문 투자자가 아니시거나 아직까지 뭐 주식 기술적 분석에 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가끔 33%의 조정을 완료했다. 50% 선의 지지를 기대한다. 혹은 68%, 66% 선의 지지를 기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또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경제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철학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주의 역사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은 중세에 이탈리아 수학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기원전을 시대를 마치고 이제 서기 시대로 소위 뭐 신약의 시대로 들어선 다음에 아라비아 그리스 문명이 다 나중에 쇠퇴하고 로마 문명이 발달된 이후에 신학이 철학을 지배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학 우선, 신성 우선의 시대에서는 신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죠. 자연의 질서와 우주의 질서, 천문학, 뭐 이런 수리학 이런 것들은 신의 질서는 인간이 감히 개척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찮은 버러지 같은 인간이 감히 신의 영역을 재단하려 드느냐. 이래서 이러한 어떤 인문학에 비해서 이러한 어떤 학문들, 소위 말하는 자연과학의 학문들은 철저하게 발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미 아라비아에서는 수리학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에 문자가 내려왔던 로마자들은 오진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당시 아라비아에는 벌써 영의 개념과 소위 말하는 십진법, 우리가 쓰는 10, 20, 30의 개념 십진법이 도입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던 피렌체의 수학자 피보나치가 도저히 이 피렌체에 오고 가는 이 물산을 감당할 수 있는 계량을 한번 하려면, 계산을 한번 하려면 두루마리 종이에다 적어 나가야 됩니다. 로마자는.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게 없을까 하다가 우연찮게 아라비아 문서에서 이 십진법에 대한 수리학을 발견하고 이집트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이집트로 여행을 떠났는데 공교롭게 이 사람이 이집트에서 발견한 것은 질서였습니다. 수가 아니라. 이집트에 가보니까 무수하게 많은 건축물들과 고대 건축 혹은 뭐 도시 건축 혹은 상하수도 뭐 여러 가지 건축물들과 화려한 어떤 조각들을 보면서 피보나치가 무릎을 칩니다. 그건 이집트인들도 발견하지 못했죠. 이 모든 건축물 속에서 혹시 심지어는 인간의 몸의 비율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내는데 엘리엇처럼 파동의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피보나치는 수라는 질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엘리어트의 숫자라는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11, 2, 3, 5, 8, 13, 21, 34, 55 등등. 제가 어떻게 이 엄청난 숫자를 다 외우고 있나 궁금하시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씩 웃으실 겁니다. 저는 이거를 피보나치 숫자를 내일 아침까지도 계속 적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여기서 질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앞에 수의 2개를 더하면 뒤의 수가 되고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 너무나 단순하죠? 이게 더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앞의 수를 뒤의 수로 나누면 2 나누기 3은 0.618. 8 나누기 13은 뒤의 수로 앞의 수를 나누면 0.618. 또 앞의 수로 뒤의 수를 나누면 1.618. 앞의 수로 뒤의 수를 나누면 1.618. 뒤의 수를 한 칸 띄어서 두 번째 앞의 수를 나누면 8 나누기 21은 0.382.
앞의 수를 한 칸 띄워서 뒤의 수로 13 나누기 5를 하면 2.618. 이 네 가지 비율을 찾아냅니다. 엘리어트는 앞수를 더하면 뒤수, 앞수를 더하면 뒤수의 숫자를 쭉 나열한 다음에 이 모든 수의 조합은 앞수를 뒤수로 나누면 0.618, 1.618, 뒤수를 앞으로 나누면 0.618, 한 칸 띄우면 0.382, 한 칸 띄워서 뒤로 나누면 2.618이라는 비율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수의 질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를 가만히 보면 하나, 제일 많이 쓰는 거고 3, 5, 8, 뭐 이런 비율로 나갑니다. 이 모든 자연계의 안정적인 구조물의 비율은 전부 이 비율을 따르거나 이 숫자를 차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피보나치가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냈느냐?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구조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히라냐 플레이트 같은 뭐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뭐 플레이트나 어떤 여러 가지 모양들처럼 우주의 길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완벽한 조형체라고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피라미드의 비율은 밑변 대비 높이가 1.618배. 이 숫자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피라미드를 우리가 옆에서 보면, 피라미드 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로 보일 것이고, 피라미드를 옆으로 딱 돌아서 두 개의 면을 동시에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보일 것이고, 피라미드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보일 것이다, 면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조형입니다. 피라미드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면은 8개, 옆에서 보면 5개, 정면에서 보면 3개. 이거 뭡니까? 피보나치 수입니다. 1, 3, 5, 8. 비율 1.618, 1.618, 1.618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우리가 신수비례라 그러죠. 완전비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속에 나타나는 신수비례. 인간의 몸. 이 비율이 완벽하게 0.618, 1.618, 0.38, 1.618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비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완전 비율이다. 그래서 이 3과 5와 8, 특히 최수로 시작하는 3과 5와 8, 이것들이 구성하는 비율 0.382 뭡니까? 38.2%. 1.618, 61.8%. 이러한 비율들이 바로 주식에서 조정 비율과 상승 비율로 사용이 됩니다. 즉, 엘리어트는 여기에서 질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주로 넓혀서 생각하니까 astronomical analysis라 그래가지고 천문학이나 수리학 점성술로 물리학 같은 거로 혹은 피직스 이런 것들로 주식을 예측하는 흐름도 나오는데 이러한 흐름들도 비율이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의 이 거리가 이 피보나치 비율에 의해서 조정되는 시기에 주식시장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천문학의 조회가 없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이치와 자연계의 모든 이치가 이것에 따른다. 그래서 엘리어트는 자신의 책을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 이런 책을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엘리어트는 주식시장의 파동을 정의를 할 때 1, 2, 3, 4, 5 이렇게 패턴을 자기가 발견을 했는데 피보나치의 책을 보고 인간의 몸이든 건축물이든 자연이든 대상이든 조각이든 그것이 질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 이 파동의 질서가 존재할 것이다는데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가 조사를 해서 그 비율을 각자 대입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졌느냐. 이 첫 번째 상승 파동에
1.618배의 길이로 세 번째 파동이 상승하다. 혹은 최대 상승폭은 2.618배의 상승을 보이는 수가 있다. 하락도 첫 번째 이 하락의 길이보다 1.618배에서 2.618배의 하락의 폭을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 1.618배가 정답이더라.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도 1, 2, 3, 4, 5 만들어 놓고 보니까 5개의 파동은 피보나치의 수 5를 따르고 하락 파동 A, B, C 3개도 피보나치의 수 3을 따르고 있더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봐도.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떤 큰 파동 안에 다시 세부 파동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승 파동은 역시 소파동으로 다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파동으로. 소정파동은 3개로 A, B, C 그렇겠죠. 또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렇게 구성된 이 숫자도 이 총파동의 숫자도 피보나치 비율을 따른다. 28파동. 또 이 파동을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미세 파동으로 하면 역시 70여 개의 파동으로 엘리어트 수를 또 따른다. 피보나치 수를. 그래서 이 파동을 아무리 세분화해도 피보나치의 수를 계속 따르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이것이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데 스스로 최면이 걸립니다. 그래서 엘리어트가 실제로 책에서는 상당한 오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해석 방법을 집어넣은 프레이트 버전의 엘리어트 파동이 일단 국내에 알려져 있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어트 파동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고대의 수학자, 중세 수학자 피보나치가 발견한 피보나치의 수가 엘리어트의 웨이버, 파동과 만나면서 이것이 만들어낸 화학작용과 상승작용이 현재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있는 풍경은 유명한 조각가죠. 로댕의 작품을 두 점 골랐습니다. 조각 작품을 이제 사진으로 소개하는 것은 좀 글쎄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실물을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로댕의 입맞춤, 그 다음에 아름다웠던 우상 두 개의 제목의 조각 작품을 골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소개하기에는 다소 좀 선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좀 망설였습니다만은 예술작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정성을 논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오히려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특히 그 로댕이 예전에 그 젊은 시절에 로즈베레라는 그 분과 오랫동안 동거를 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굳이 결혼을 아주 나이가 들어서 늦게 결국 결혼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로댕이 그 기간 동안 이 로즈베레라는 분과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부인처럼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까미오 클로델이라는 연인과 혹은 제자이기도 했던 까미오 클로델과 상당히 오랜 기간 연인 관계를 만들어 왔죠. 그래서 이 까미오 클로델은 로댕에 대해서 사랑과 연민과 정오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로댕도 사랑하는 까미오 클로델과 정에 이끌린 혹은 어떤 의리와 관계로 뭉친 이 로즈베레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 입맞춤과 아름다웠던 우상은 로댕이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여졌던 위대한 조각가 이전에 까미오 클로델이라는 연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자신의 어떤 환영과 까미오 클로델과의 사이의 어떤 감정을 표출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로댕의 아름다웠던 우상은 마치 남자가 뒤로 손을 돌리고 포박당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기 스스로 손을 뒤로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모성애에 대한 어떤 복종을 의미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분도 있고, 특히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그 여성의 그 모습은 마치 모성적인 어떤 느낌을 주지 않는가 해서 모댕의 어떤 심리적 갈등과 평화를 갈구하는 모습이 여기 담겨 있다 그럽니다. 입맞춤은 로댕과 그 까미오 클로델의 어떤 연합 작품이라는 설도 있지만 굉장히 지극히 아름답고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한 상당히 아름다운 작품에 속합니다. 여기에 같이 첨부되는 음악은
수잔 문댕이라는 분이 연주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정통 클래식 음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음악도 아닌 아주 경계선에 놓여 있는 음악이지만 이 곡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서, 그 다음에 현재 이 작품에서 조제가 되고자 했던 아가페와 에로스, 즉 남녀간의 사랑과 어떤 지고의 사랑,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느낌을 담고 있지 않나 해서 같이 첨부해서 소개합니다.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누차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파동의 패턴을, 그림을 외우시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법칙은 예외가 없다고 엘리어트가 자기가 우주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해놓고는 막상 주식시장에 딱 들이대니까 도대체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어트는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서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만들어낸 분도 일목균형표의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이론은 내가 시장에서 잣대로서 만들어낸 이론이긴 하지만 이것은 공부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의 활용하기 나름이다. 내가 답을 주지 않겠다. 당신들이 공부해라. 이렇게 책에 써놔버립니다. 엘리어트도 이 일몽 야마모토 씨처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외, 무수한 예외들로 법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엘리어트 파동에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법칙은 꼭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승이 마디가 시작되고 이 상승 파동은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 파동은 절대로 이 출발점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 즉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을 추세 반전이라고 확신을 하고 감히 지금부터 추세 반전이 되었으니까 강력 매수하십시오라고 말한 을치기 전문가도 있지만 이것이 추세 반전인지 기술적 반등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파동이론에 따르면 하락을 추세를 마무리 지었던 주가가 반등을 해서 조정을 받은데 이 조정이 상승의 출발점을 넘어서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파동으로 이 고점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을 해야 새로운 파동이, 상승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중한 전문가는 반등을 하면 일단은 이것이 지난 저점을 지키고 눌림목을 형성하고 이번 고점을 넘어가는지 확인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중한 시장 의견이 될 것이고 투자자들도 신중한 의견 접근이 될 것이죠. 상승 반전의 출발점 넘어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의리를 범하느냐,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기서 사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우를 범하는 거죠. 즉 발끝에서 종목을 사겠다는 욕심이 허리에서 사서 발끝까지 내려와서 발목에서 파는 욕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단순한 파동을 하나 놓고 봐도 바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반등을 해도 기다려서 이 저점을 지키고 추세적으로 반등으로 이어지는지 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죽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보통 무릎에서 사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첫 번째 상승 이후에 조정이 상승의 출발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하회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 이전의 상승은 상승 파동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조정파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눌림목 이후에 상승을 하면 이 상승은 최소 이 상승의 1.618배, 최대 2.618배까지의 상승이 가능한데 여기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엘리어트 책이나 프레이트 책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눌림목의 깊이가 바로 이 시세를 결정짓는다. 두 번째, 여기서 눌림목 조정의 패턴이 이것이 1.618이냐 2.618이냐를 결정짓는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면 상승하는 파동은 1번과 3번과 5번이 상승하는 파동이 될 것이고 하락하는 파동은 2번과 4번이 하락하는 파동이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 2번 파동과 4번 파동의 모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엘리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첫 번째 상승 후에 조정받는 2번 파동이 지그재그 파동이면 3파동 이후에 조정은 복잡 파동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5파동이 나타난다. 즉 뭐냐면 두 번째 이 파동이 단순한 지그재그 패턴이라면 이 네 번째 조정은 복잡하게 나타나고 만약에 첫 번째 사동의 조정 파동이 복잡한 형태라면 3차 상승 이후에 두 번째 상승 이후에 다음 두 번째 4파동의 조정은 단순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엘리어트가 이야기한 파동 교대의 법칙입니다. 파동 교대의 법칙.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승 파동은 1, 3, 5가 상승 파동이고 조정 파동은 2번, 4번인데 2번과 4번은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1파동 이후에 2파동의 조정은 80%가 단순 지그재그 파동이다. 시장 평균으로 보면. 그런데 시장의 어떤 지점에 오면, 어떤 시점에 오면 거의 모든 종목이 이 2파동이 단순 지그재그형이 아닌 복잡형으로 2파동이 형성되는 구간이 있더라. 이 구간이 가끔씩 보인다. 이때는 뭐냐? 한 종목으로 놓고 보면 2파동이 복잡형으로 나타나면 3파동은 2.618배로 갈 확률이 높더라.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당신 이야기 틀렸잖아 하고 다른 사례를 들고 나와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답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확률론적으로 이 파동교대의 법칙을 응용을 하면 1파동 이후에 2파동이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 이전의 하락파동 이후에 네크라인에서 돌파한 주가가 네크라인 위에서 이렇게 복잡한 조정기를 거치면 주가는 상당폭의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전에 LG건설, 현대차, 각종 이런 어떤 얼마 전에 중기 상승 종목들의 직전 1파동 이후의 상승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파동의 상승 이후에 이런 정상적인 지그재그 파동 이후에 오르면 1.618배가 오르고 다시 조정 거쳐서 5파동 이후에 ABC로 가더라. 이것은 파동교대의 법칙을 적용을 하되 파동의 패턴이 복잡형이 2파동에 나타나고 특히 2파동의 길이가 1파동 상승의 길이만큼 이상의 길이로 갔을 때는 2.618배의 상승이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중장기 상승하는 종목을 이것을 실제로 활용해서 보려면 1파동 상승 후에 지그재그 박스를 형성하다가 네크라인 위에서 이것을 돌파하는 종목은 상당 기간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파동으로 돌아가면
1, 2, 3, 4, 5파동 중에서 이 네 번째 파동은 다시 이 첫 번째 파동의 고점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즉, 첫 번째 출발을 한 주가가 하회를 하지 않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파동은 상승 반전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1.618배든 2.618배든 얼마든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받는 4파동이 이 1파동보다 내려와 버리면 이 앞에 있는 이 파동은 전부 파동을 잘못 매겼다. 파동의 불변의 법칙에 위배된다. 즉, 이 파동이 1파동의 출발을 하회하면 되지 않듯이 두 번째 조정파가 첫 번째 파동의 고점 이하로 하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볼 때 실전에서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쭉 상승했다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놈이 있습니다. 선을 꺼보면 상승 파동이 아니다. 뭐냐? 여전히 조정 파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 파동론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파동은 보통 나머지 파동이죠. 마무리 파동. 이 5번 파동은 1번 파동과 이 1번 파동과 같거나 적은 경우가 많다. 즉 5번 마지막 파동은 제일 적은 파동이거나 혹은 1번 파동과 같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엘리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구간에서 주식 투자하고 어떤 구간에서 사고 파느냐 1파동의 상승 이후에 조정이 확인되고 돌파를 했을 때 여기에서 3파동의 상승을 취하고 나머지 5파동은 전문가 영역으로 맡겨라. 즉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안전한 구역은 이 구역인데 그러면 5개 파동 중에 도대체 3개의 상승 파동 중에 두 번째 파동만 취하라 하면 주식 투자 언제 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상승 파동은 3번 파동이 가장 강력하고 하락 파동은 A, B, C 중에 C 파동은 길고도 고통스럽다라고 엘리트 써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C 파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이. 이제 바닥인가 하면 또 떨어지고 이제 바닥인가 하면 또 떨어집니다. 너무나 길고도 고통스러운 하락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C파이듯이 이제나 떨어지나 하고 계속 오르는 것이 바로 상승의 3파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 매김이 개인 투자들은 익숙지도 않고 실제로 전문가들에게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파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주가 패턴에 대한 내가 시야를 넓혀주고 시각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어트 파동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파동 연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동은 이렇게 규정된 파동이 있지만 꼭 이 중에 한 놈씩은 연장은 된다. 다만 조정 파동이 연장되는 경우는 없다. 상승 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연장되어 버리는 수도 있고 1번이 이만큼 연장되는 수도 있고 마지막 5번이 이렇게 연장되는 수는 있는데 조정 파동이 이렇게 연장될 수는 없다. 왜? 하회하면 법칙 위배니까. 그래서 파동 연장의 법칙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파동 연장이라는 것이 주식의 천정형과 바닥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파동 이론을 이야기하거나 읽었다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 2, 3, 4, 5 패턴 중에 5번 파동이 연장이 되든 1번 파동이 연장이 되든 엘리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3번 파동은 최소한 가장 짧은 파동일 수 없다. 즉 3번 파동은 무조건 가장 긴 파동이거나 최소한 2등은 해야 된다. 그래서 5번 파동이 이만큼 연장되면
그 다음 긴 파동은 자연히 3번 파동이, 그 다음 1번 파동입니다. 1번 파동이 이만큼 연장되면, 그 다음에 3번 파동, 그 다음에 5번 파동, 이렇게밖에 안 나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가를 측량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가의 진정 패턴은 V자형 하락, 2중 천장, 3중 천장 혹은 헤드 앤 숄더, 원형 천장, 이렇게 얘기하죠. 주가의 바닥은 뭡니까? V자형 바닥, 2중 바닥, 3중 혹은 역헤드 앤 숄더, 원형 바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조차도 뚝 떼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어떤 사람은 파동에 대해서 자기는 앞에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뭐 이번에는 역헤드, 심지어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었는데, 이번 시장은 역헤드 앤 숄더를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주가가 떡 떨어집니다. 연초에. 연초에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이쯤 또 갔을 때 주가는 이쯤이었군요. 역헤드 앤 숄더의 오른쪽 어깨를 완성하려고 조정받으러 내려갈 것이다. 그래 이렇게 딱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른쪽 어깨를 완성지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상승 1파동을 마무리 지으면서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주가의 가장 완벽한 바닥의 형태는 바로 역헤드 앤 숄더입니다. 3중 바닥이죠. 이것은 주식의 그냥 기본적인 바닥의 패턴이 되어야 되고 특수한 어떤 패턴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파동론적 관점에서 보면 떨어지는 주가는 A, B, C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주가의 소파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파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파동, 반등은 A, B, C 이런 파동입니다. 올라갈 때가 반대죠. 올라갈 때는 1파, 2파, 3파, 4파, 5파가 1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떨어질 때가 A, B, C인데 즉 오르는 추세 방향에 따라가는 것이 주추세다. 즉 하락할 때는 하락 방향이 주추세이기 때문에 주추세는 5개의 파동, 주추세와 반대되는 것은 3개의 파동, 주추세와 같은 방향은 5개의 파동이니까 우리가 보통 하락의 A, B, C 중에 마지막 C는 이렇게 소파동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5개 파동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주가가 반등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앞에 파동은 하락 파동이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면 1, 2, 3, 4, 5가 오르는데 그러면 떨어지는 파동이 1, 2, 3, 4, 5 오르는 파동이 하나, 둘, 셋으로 가면 당연히 역헤드 앤 숄더는 기본형의 패턴으로 나타나야 된다. 시간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패턴으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세계 지식 포럼을 기억하십니까? 세계 지식 포럼은 세계적 석학들과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 기업과 국가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첨단 지식 학습의 장입니다. 매일경제신문과 매일경제TV는 올해에도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향연인 세계 지식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JW 메리어트 호텔과 센트럴시티에서 열리는 세계 지식 포럼에는 OECD, 글로벌 날리지 파트너십 등 세계기구, 파이낸셜 타임즈, 일본 경제신문, 블룸버그, 포브스 등 세계 유수 언론기관과 베인앤컴퍼니 등 국제적 컨설팅 회사가 함께합니다. 세계적인 석학 폴 크루그만 미 프린스턴대 교수와 수파차이 차기 WTO 의장, 요한 프리츠 국제언론인협회 사무총장, 셰릴 쉐이버즈 전 미 상무부 기술담당 차관보, 존 도나유 베인앤컴퍼니 사장 등 80여 명의 세계 정치, 경제, 학계 지식 리더들이 연사로 참가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세계 지식 포럼에서 21세기 성공의 지혜를 찾으십시오. 오늘의 투자 클리닉은 단기 투자자 한 분이 이제 아주 긴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전업 투자자시고 당시 IMF 당시에 이제 은행에서 뭐 지방은행이 없어질 때 퇴직하신 다음에 그 퇴직금으로 전업 투자를 시작하시고 그동안 단기 투자를 꽤 오래 해오셨는데다가 또 근래 들어서는 단기 투자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뭐 학원들 혹은 뭐 따라서 가고 심지어는 고수라고 알려진 분을 제가 여기서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명한 분이네요. 이분한테 직접적으로 개인 지도까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연이 굉장히 길고 매매 내역서를 첨부해서 보내셨는데 단기 투자자시다 보니까 실제로 뭐 거래 대금이나 수수료가 전체 자금에 보다 훨씬 더 넘었을 정도로 많은 매매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매매에서 주로 삼는 모토는 긴 양봉 투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분 말씀으로는 소형주는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로 중대형주의 경우에 일단 긴 양봉이 나타나면 일단 저녁 동시호가에 매수를 해서 최소한 다음날 뭐 2% 정도에서 수익을 낼 확률이 훨씬 높더라. 그래서 긴 양봉이 나타나면 거래량을 동반하는 양봉이 나타나면 일단 무조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 꼬리를 단 어떤 반전형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매수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에 호가가 보합선 이하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바로 손절매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과 전일 거래량이 오전 11시 이전에 전일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을 돌파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초단기 매매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나요? 테마 혹은 뭐 짝짓기 투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런 어떤 테마 종목을 정리해뒀다가 한 개 종목이 오르면 두 번째 후발주자가 가능한 것을 일단은 뭐 단기 매매를 하는데 후발주자의 경우에도 혹시나 선발주자가 꺾이면 같이 꺾일 수 있으니까 선발주자가 상한가 진입할 경우에 후발주자에서 1% 내지 2%의 수익을 내면 아주 초단기 매매를 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신 이유는 꼭 실패하신 분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상 보면은 제가 다 검토를 할 수는 없었는데 수익을 내시는 구간도 있고 뭐 실패하시는 구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최소한 큰 손실을 내신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수수료에서 손실을 내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데이 트레이닝의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전업 투자자도 많으시고 단기 매매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혹은 단기 매매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을 따라 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어떤 금술의 달인이 나무를 베면 보통 어느 정도 금도에 능한 분들이 나무를 벨 때는 결을 따라 치면 나무가 베어지지만 만약에 결의 반대로 치면 칼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자일수록 실패의 확률을 낮추려면 반드시 주식의 결을 따라 쳐야 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단기 하락 국면에서 긴 양봉이 나타나면 매수한다. 이것은 우리가 패턴 분석에 있어서 역전형의 패턴이 나타나면 일단 매수해서 다음날 수익을 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경우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차트를 보면 실제로 대부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근래 들어서 작년, 재작년 넘어오면서 올해 특히 들었으면서 이러한 법칙이 상당히 와야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단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기술적 분석을 좀 더 신경 쓰면서 특히 봉 패턴의 분석을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패턴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검은 양봉 옆에 붉은 양봉이 붙어서 접선형이죠. 이렇게 접선이 되면 그 다음날은 반전 가능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접선이 되면 매수를 하는 사람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접선형이 될 종목은 미리 그것을 예상하고 저녁에 사는 사람이 늘어나서 이제는 아주 맞잡게 되죠. 주가가. 그래서 이 봉이 패턴이 왜곡되거나 특히 저녁과 아침에 오전 오후에 들어서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패턴 분석은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결을 따라 쳐라. 예를 들어서 보조지표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ADX라는 보조지표가 있다고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추세지표죠. 이 ADX가 만약에 30을 넘어서는 주가의 추세와 동일한 방향, 즉 주가가 상승하는데 ADX가 우상향하고 ADX가 30 이상으로 만약에 상승해 있을 때, 또 DMI 지표가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보다 상향해 있을 때, 즉 골든 크로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RSI가
만약에 70 이상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초강세 국면이죠. 이럴 때 혹자는 과열 국면이기 때문에 매도의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기 투자자는 이러한 종목이 음봉을 낼 때, 즉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하는, 즉 결을 반대로 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종목이 첫 번째 음봉을 내릴 때 매수하면 이 강한 추세로 되돌아가려는 탄력에 의해서 반드시 주식 받은 날 반등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떨어지는 음봉을 넣는 데이 트레이더도 주추세의 결을 무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한다면 어떠한 종목이 대형 거래량이 터지고 종목 자체가 좋아 보이는데 ADX도 침체권에 있고 DMI도 마이너스권에 있고 보라스티가 마이너스권에 있고 전체적으로 나쁘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RSI가 과열에 접어들어서 거의 극도의 과열 국면에서 페일링이 일어나는 경우에 단기 투자를 해야 된다. 역발상이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중기 추세적으로는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침체된 종목에서 침체권에서 매수를 한다 해서 ADX가 하락하고 있고 DMI 플러스티가 밑으로 가 있고 RSI가 30 이하로 침체되어 있는 국면에서 단기 투자를 한다. 이것은 방향이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하든 중기 투자를 하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어떻게 선택하느냐? ADX가 30 이상 혹은 20 이상 최소한 주추세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보이고 있고 DMI가 골든크로스를 내는 상황에서 RSI가 침체권에서 갓 벗어나려는 것을 고른다. 이것은 장기 투자자는 아니더라도 중기 투자자가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단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RSI가 과열권에 70 이상으로 접어드는 순간 매수를 한다. 그때 특히 음봉을 내리는 순간 매수한다. 이렇게 접근 방법이 틀린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원리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원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식에서 내가 원하는 투자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단기 투자자라면 음봉 투자냐 양봉 투자냐 혹은 상한가 매수냐 하한가 매수냐 혹은 중기 투자자라면 어떠한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서 데이 트레이더라면 한마디 더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심리 지표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어떤 데이 트레이딩의 전문가를 한번 뵈고 이분이 1,000원, 1,900원, 50원, 500원, 5,000원 이런 어떤 단위 수에 대한 인간의 기대 심리에 자기는 주목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실제로 심리적 지표가 이건 물론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봉에서 기준으로 치면 우리가 당일 기준 8% 이상의 상승을 이루어내고 6%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종목이 최소한 다음날 상승을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최소한 3병, 2병을 낼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상한가 매수를 한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13%를 넘어서서 상한가 들어갔다가 다시 13% 이하로 밀렸다 되돌아 들어갈 때 뭐를 중심으로 하느냐? 상한가가 13%에서 넘어서 진입을 할 때 매도 호가 대비 매수 호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도 호가를 누군가가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매수가 등장해서 상한가에 진입시키는 에너지를 보이는 것은 이것은 뭐냐? 시장에서 추격 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이것이 일단 매물을 맞아서 되풀려서 13% 내려왔을 때는 반대로 매수가 매도보다 우위에 놓여 있어야 실제로 추격 매수가 유발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를 매수한다 그러면 지난번 갭이 났을 때 매수를 한다. 혹은 거래량이 지난 거래량을 폭증한다. 혹은 처상한가는 무조건 붙어라. 이러한 것들은 참 무모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인간의 심리 지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상한가 들어갔을 때 매수 전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로 밀어 올릴 수 있는 엄청난 대량 거래를 틀으면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매수 대기를 해놓지 않은 대기 자금이 나와서 호가를 먹으면서 들어간다는 뜻이 될 것이고 이게 밀려 내려왔을 때 되돌아 올리는 것은 이러한 주세력에 의한 추격 매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그 다음날 상승을 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도 최소한 어떤 결을 따라 친다. 항상 결을 반대로 치면 내 칼이 부러진다는 원칙에서 자세히 주식을 생각해보고 주식 한 개의 봉 안에 담겨있는 심리지표 혹은 그 위에 따르는 보조지표들, 거래량들,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싸움들, 치열한 전쟁들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는 이제 파동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당신이 주식 투자해서 그냥 잘할 수 있는 방법, 혹은 폭등주 찾는 방법, 혹은 돈 벌 수 있는 방법만 얘기하면 되지, 왜 긴 무슨 학문하는 시간도 아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하고, 그래서 좀, 못마땅해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이 혹은 알고 있는 받아들이는 이론들, 심지어는 제가 이런 사례를 들었으면 합니다만은, 봉 패턴을 두고 일본식 용어를 많이 붙여가지고 2익조, 3익조 이러한 이름들을 붙여서 이것이 새로운 어떤 하나의 차트 패턴인 양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한 10년 전에 서점에 있는 우리가 나와있던 일본 책의 어떤 번역서들이나 그 아류들, 혹은 미국에서 처음에 이론이 개발되었을 때 그 이론들이 왜곡되어지던 과정들을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였던 과정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 분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이러한 챕터를 하나하나 소개해가면서 어떤 원래 다른 사람들의 원래 정규 이론은 이러했고, 저는 이러한 과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가끔 제 생각이 들어있긴 하겠지만, 아직 당분간은 기본 이론을 소개하는 데 충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